선생님, 윤 씨는 왜 이은혜와의 관계를 끝내지 못했을까요? 네, 먼저 윤 씨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가해자였던 이은혜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대면을 한 것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공개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이은혜는 크게 두 가지 성격 특질이 좀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성격인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두드러진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또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들에게 많이 이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좀 유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안티소셜 퍼스널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반사회적 인격, 이런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 없어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도구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법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은혜를 직접 진단하신 적은 없지만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성향을 발견을 하셨나요? 네, 먼저 이은혜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품행 장애라고도 하는데 14세, 15세 때 범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가출을 하고 그다음 학교를 전혀 이렇게 무단으로 나가지 않고 결국엔 성매매라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제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삶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남성을 굉장히 이용을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착취에 가까운 그런 이득을 취하게 되죠. 또 결혼을 한 상태에서 막 능수능란하게 다른 남자랑 사귀고 동거도 동시에 하고 정말로 이렇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이런 행동들이 이제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 모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은혜 씨가 윤 씨와 결혼 생활 중에도 6명의 이제 남자와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은혜에게 사람은 도구였던 거죠. 특히나 이제 남성. 그 대상이 되었던 것 같고, 왜 우리가 못 박을 때 망치 사용하죠? 네. 종이 자를 때 가위 쓰듯이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제공받을 수 있는 남성을 이용했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 곳이 필요해 이러면 동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 이러면은 그 남자가 이제 뭔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해주면서 그 보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것도 결국 그 이은혜한테는 합법적으로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착취, 이득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제 보시다시피 딸을 이제 얼른 네. 입적을 입양시키고. 시킨다든지 네. 이런 거는 결국 상속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렇죠. 도구였겠죠.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범죄자들이 많지만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네. 일상 속에서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이들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가스라이팅은 이제 심리적인 지배의 일종인데요. 결국 다른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또 나에게 의존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조종하는 그런 거죠. 특히 이제 나르시시즘인 그런 이제 자기애성 성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좀 우월감을 느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조절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과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은혜가 심지어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죠. 네. 그 프로그램에 직접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자존감 때문에 바로 이 이은혜가 자기의 자신 사건을 PD한테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밝혀지게 된 거고요. 카페에 올린 글인가 봐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이것과 내용이 비슷하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도 제보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된 내용은 결국에는 대형 보험사에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행포를 제보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사망보험금을 주질 않아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언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 언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러한 과도한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먼저 제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감이 넘치네요. 양심은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이게 결국에는 뻔히 수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 제보를 받았던 담당 PD분이 이걸 프로그램화한 이후에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이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아니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내 남편과 내 내연남이 같이 놀러를 가냐고요. 계곡에서 그렇게 같이 갔다는 걸 또 제보할 때 서스럼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아했고 두 번째는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슬픔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용어에도 보면은 뭐 내 배우자의 가족들이 의심했다. 내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돈을 안 준다. 내 남편이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거든요. 심리적 거리감도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네. 결국에는 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준다는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PD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네. 보험사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그 본인이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뻔히 보이는데 본인들만 몰라요. 마치 자기가 되게 대단한 듯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또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이나 이런 반사회성 인격장애 특징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까 윤 씨와 그 이은혜의 통화 내용 네. 들으셨죠? 너무 충격이었을 네네. 것 같아요. 아니 막 갑자기 이제 내가 그 꼭 필요한 돈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엄청 막 다급하게 요청한 돈이 사실 알고 보니 놀러 가는 거였단 말이죠. 네. 당장 내야 될 월세, 월세도 의무를 못 내고 지키지 있는데.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을 갖지 않으면 못 참는 겁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무책임한 모습까지도 잘 보여집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윤 씨가 돈을 주면서도 오히려 굉장히 미안해 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라면 월세가 더 중요하지 지금 놀러 가는 게 중요하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가스라이팅을 그럼 당하는 사람들은 왜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서서히 스며들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작 당하는 사람은 내가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아차리더라도 이미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건지를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해자들은 대상을 물색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조금 더 쉽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을 이제 모아서 에코이스트라고 이제 용어로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다른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공감을 잘해요. 아니 근데 딱 듣기만 해도 남에게 배려 잘하는 분이고 또 굉장히 선량한 그냥 그런 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아주 심하게 특출나게 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냥 오히려 우리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아주 평범하고 흔한 성격 유형이죠. 이분들은 이제 특징을 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거를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거나 나를 혹시나 좀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막 크게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을 막 좋아하지 않는 편이 많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성향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분들은 아까 이제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한데 남한테 좀 관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흔쾌히 합니다. 편안해요, 마음이.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윤 씨도 한번 이거에 대입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주말 동안 회사 출근 안 해.
라면하고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입금해줘. 그 이상 입금하면 네 계좌로 다시 보낼게. 보낼 거야 진짜. 딱 3,000원만. 진짜 그 이상 보내면 계속 다시 입금할 거야. 내일 점심까지 보내주라. 회사에서 밥은 해결하는데 쉬는 날은 답이 없어. 2주 동안 7kg가 빠져서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봐. 더 이상 체중 빠지면 나도 싫고. 이렇게. 식사를 얼마나 못했으면 성인 남성이 7kg이 빠졌을까요? 근데 오히려 문자 내용에서 보면 딱 3,000원만 예, 예. 입금을 하라고. 더 오히려 보내면 내가 다 돌려주겠다. 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그 윤 씨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평소에 돈을 자주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친구 입장에서는 밥 먹을 돈, 뭐 물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3,000원 빌려달라고 그러도 어떻게 3,000원 보내요? 그렇죠. 10만 원 보냈던 것 같아요. 네. 10만 원 보냈는데 윤 씨가 딱 3,000원 본인이 빌리고자 한 거 3,000원만 딱 쓰고 나머지 97,000원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야, 와, 97,000원을 그 친구분께 다시 송금을 했다는 문자 내용이네요. 근데 고마워. 궁금한 게 저 친구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6천만 원 연봉에 대기업을 다니는데 왜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을까 좀 궁금하고도 걱정됐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때그때 돈을 보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도대체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관심 갖고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금도 있었던 네. 그런 정말 잘 나가는 성실한 그리고 좀 친구였는데. 친구가 그렇게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 알았다면 예. 당장 이거는 잘못된 관계 같다라고 조언해줬을 것 같거든요. 안현모 씨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친구들도 그 윤 씨가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친구들이 비난받을 소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가 윤 씨가 자꾸 이은혜에게 빠져가지고 금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 물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저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 등등을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다. 너 그 여자하고 정리되면 내가 뭐 3,000만 원 보내줄게. 라든지 이런 그 글을 주고 받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윤 씨를 말리려고 노력한 그런 정황 등등은 있어요. 다만 문제가 있는 건 이 친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에 거주하고 네. 있어서 사실은 찾아와서 하기는 어려워서 돈만 얼마나 보내주고. 예, 예. 살이 빠져서 피골이 상접했는지를 보지도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 윤 씨 같은 경우는요, 그 생전에 그 이은혜를 만나기 전까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었고 동료나 직장 동료한테 폐를 끼치지도 않고 자기의 삶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이어가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코이스트들의 특징은 타인과의 갈등을 굉장히 좀 힘들어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누가 뭔가 나 때문에 힘들다 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힘들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자.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참자. 이렇게 좀 양보하고 내가 감내하는 성향이 되겠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누군가 비난을 하게 되면 극도로 불편감과 불안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 화를 내거나 이러면은 그래 일단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 이렇게 적절한 대상을 물색했다 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해자들은 넘어가게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한 굉장히 속속들이 탐색하는 탐색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성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친구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게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게 취약한지 결핍된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줍니다. 예를 들면 외로움을 너무 느낀다 이러면은 막 세세하게 막 세심하게 챙겨주고 뭐 자신감이 너무 없는 사람한테는 너 정말 최고야. 너 자신감 가져. 막 이런 식으로 북돋아 주니까 대부분 피해자들은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요. 너무 고맙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줘서 진짜 감사하다. 선물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맙게 여기면서 점점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메시지에 이은혜가 자기가 사귀면서 6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막말을 하거나 뭐 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분명히 이은혜도 피해자분께 잘해줬을 거예요. 그분이 가지지 못한 것들,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신뢰감을 쌓고 나면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처음에는 자존감,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분들이 아까 탐색기에 뭘 했죠?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뭐에 예민하고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네.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탁 건드립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것도 못해?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죄책감을 들게끔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아까 그 에코이스트 분들의 그 특징이 남에게 피해 입히는 걸 굉장히 네, 싫어하는 네. 성격인데 너 때문에 이래 했을 때 얼마나 그냥 되게 치명적으로 자책하고 들렸을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네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이은혜 씨, 그 윤 씨에게 그래도 좀 잘해주면서 접근을 했나 봐요. 아마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어떤 뭐 자신감이 없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북돋아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성적인 매력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다이빙 하기 전에도 왜 다른 남자들은 다 뛰는데 오빠는 못해? 이러면은 내가 괜히 즐거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망치는 피해 사람이 입힌다. 되지 않을까 봐. 그리고 계속 나를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친한 사람 몇몇 개 아주 좁은 인간관계를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친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윤 씨한테는 이은혜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못해서 내가 욕을 먹는구나. 내가 좀 더 잘하면 이 사람한테 욕을 안 먹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잘하자. 좀 더 잘하자. 근데 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박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또 이은혜는 만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분이 조연수에게 보낸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한테 꼭 은혜한테 쓰레기 새끼라는 말 안 듣고 싶어. 나도 은혜한테 정신병자라는 소리 안 듣고 그냥 존중받고 싶어서 그냥 오빠, 여보라는 말 듣고 싶어. 너란 얘기 듣기 싫어서 듣는 거 너무 괴로워 사실. 욕을 했네요. 네, 이런 얘기도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 거 너무 힘들어. 사귀고 6년 동안 나한테 욕한 적이 없는데 요즘 계속 술 먹고도 맨정신에도 자꾸 육두문자해. 내가 진짜 싫은가 봐. 이제 좀 무서워. 은혜가 짜증내고 욕할까 봐 무섭다는 내용이네요. 윤 씨는 평소에 이은혜 씨에게 비난과 무시, 모욕 같은 걸 많이 들었는데요. 10살이나 어린 이은혜 씨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 보통은 이제 남편이 10살 많으면 어리고 그러면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머리채를 붙잡히고 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 수박을 깨는 자리에서 그 행위도요. 따지고 보면 철저한 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11살 차이 가까이 나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머리로 치기 어려서 머리로 수박을 깬다고 해도 그게 윤 씨가 할 몫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머리 깨라고 머리로 수박 깨라고 계속 시킨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완전히 철저한 무시입니다. 그거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고도 왜 가만히 있어? 왜 항의하지 않아? 라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갈등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자는 상대방 계속 공격을 들어와요. 다다다다닥 들어오니까 나 이 갈등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래 내가 잘못한 거네. 미안해. 라고 결론이 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학대가 계속되다 보면 자존감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나. 같이 무시해, 같이. 무시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는 가해자들은 굉장히 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면서 착취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수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막 당연하게 하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자신만의 어떤 룰을 만들고 이 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자존감을 막 낮춘다든지 아니면 막 자책감이 들게끔 하면서 이제 조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은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죄책감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계곡 사건 때도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만들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곡에서도 일단 이은혜가 자신만의 룰을 만들죠. 아니, 우리 가기 전에 남자들만 다 다이빙 한 번씩 하자.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랬더니 또 다른 남자들은 보란 듯이 그 룰을 따릅니다. 네. 마치 그걸 못하고 있는 윤 씨만 굉장히 뭔가 이상한 사람, 잘못한 사람, 못난 사람으로 보이게끔 분위기를 유도하죠. 게다가 그때 윤 씨가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라고 거절을 하니까 보통 그럼 정상적인 반응 어때야 되나요? 하지 마. 그렇죠. 너 무서우면 하지 마. 이게 정상적인데 이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들게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 못 뛰겠어. 다른 사람 다 뛰는데 왜 오빠 못 뛰어? 그럼 내가 대신 뛸게. 내가 뛸까? 이렇게 해버려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윤 씨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너무 못났고 너무 나약하고 내가 겁이 많아서 이걸 못 뛰니까 내 아내인, 게다가 이때 이은혜가 생리 중이라서 물놀이를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생리 중인 여자가 나 대신 뛰어야 되는구나. 굉장히 죄책감 들면서 자존심이 상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막 화를 내듯이 하니까 이제 그 비난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윤 씨가 그래 그럼 내가 뛸게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이은혜는 오빠 탓, 남 탓을 하죠. 윤 씨는 내 내 탓이야. 자기 탓을 하는 맞아요. 겁니다. 내가 못났어. 네, 두 사람을 정확하게 비교해주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결과가 왔든 간에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관계를 다 끊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피해자분도 사실 인간관계가 이렇게 넓지는 않았다고 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내의 어떤 이은혜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자주 만나기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게다가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신혼집을 그 윤 씨 부모님이 마련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잘 사는지 가서 확인도 하고 뭐 집들이도 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윤 씨에게 누나가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래 내가 한번 집에 가볼게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뭔 소리야?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통화해? 통화해 마라.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짱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내가 통화한다 끊어. 와. 완전 다른 그냥 돌변한 것 아니 같은 근데 진짜 목소리. 지금 제가 가스라이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이 윤 씨가 자아가 완전 고갈된 상태 네. 같아요. 맞아요. 일단 가족들하고 인연을 다 끊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나중에 이 사실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내가 이상한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연락을 안 했었는데 나 때문에 끊어진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날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은혜는 계속 이용을 해서 점점 더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점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갈수록 좀 착취당하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떤 피해자든 한 번쯤은 헤어지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헤어지자고 했어요, 윤 씨도?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가 어제 그 때린 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1도 아니야. 실수해서 미안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오빠.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은혜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에 문제의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너무 없고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만할까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때는 이은혜의 말투가 다른 부드러워요. 목소리네요. 네. 나긋나긋하게 네. 아, 오빠 내가 미안해.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어? 라고 회유하는 듯한 말투를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까와 화냈을 때 말투 너무 다르죠.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이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면은 막 가해자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것을 후버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후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소기 브랜드 이름인데요. 청소기?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막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은 어디가 이렇게 이리 와 하면서 회유도 하고 죄책감도 갖게 하고 막 동정심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보상을 해주기도 하면서 다시 이 관계를 내 앞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떠나려고 하면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나를 또 마음이 뭐 죄책감을 들게 하니까 이러면 안 돼. 가면 또 반복되는 거죠. 참 속상한 일이죠. 사실 그 윤 씨가 가장 힘든 재정적으로 힘든 2018년도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오늘 자살하려고 등산용 로프를 인터넷으로 샀다. 신장 매매 사이트에 내 카톡 아이디랑 신장 판다고 올렸다. 이렇게 그 로프를 사고 뭐 이런 매매 사이트에 이런 자신의 신장을 판다고 올린다는 거 보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상한 점이 일기에 보면 이걸 은혜가 알아야 보험금을 탈 텐데 라고 했어요. 나 죽고 보험금 나오면 근데 사실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이라. 근데 그 와중에도 이거를 그 해주세요. 아내 그 이은혜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보험금을 탄다. 나중 그 보험금 나오면 은혜가 좋아할 거다. 이 피해자분도 이쯤 되면 나 자신보다도 뭔가 내가 주는 돈, 그러니까 이은혜가 요구하는 돈 때문에 이은혜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것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때가 이제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내 신장을 팔거나 혹은 내가 죽은 그 사망보험금을 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라도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굳이 왜 보험금이었을까? 아까 보험을 가입할 때도 몰래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윤 씨가 또 다른 메시지에 내 몸값이 8억이야. 내 생명보험금이 8억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이은혜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런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 처참하게 파괴할 정도로 무서운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기 가서 네. 무서우면 뛰어내리지 말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붙잡아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벗어나죠? 도망가고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한 건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가스라이팅은 결국 내가 심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과 주로 잘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벗어날 수도 없을 것 같고 설사 벗어나더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벗어나셔야 되고 도망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고립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고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빨리 알아차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것이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죄책감, 불편함, 뭐 불안감을 막 느끼게 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조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때가 생각해보니까 2019년이어서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최근에 와서야 맞아요. 흔히 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이면 가스라이팅이 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깊게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적어도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그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장 가스라이팅을 하는 대상자도 아 별거 아니야 예민해서 그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겠죠. 그 시도 자체에 대한 마음을 아예 끊어버리는 네. 그런 수법을 이미 썼기 때문에 병원을 찾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사실상. 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윤 씨가 남긴 메시지에도 보면은 뭐 우울 병력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줄을 모르더라도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전문 상담사분을 좀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비정상적이다. 지금 당신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조언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존감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 자존감을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좀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벗어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가스라이팅 대상자와 가해자가 너무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다 믿음을 줬고 이 사람이 날 배반한다고? 그럼 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읽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존재에 대한 어떤 반발보다도 내 인생에 대한 애착도 같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초반기에 의심하기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 이유도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을 했고 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또 소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인 지배를 더 깊이 당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또 윤 씨가 이은혜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했고 정말 은혜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이만큼 이 피해자분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은혜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윤 씨의 죽음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고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이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리적 지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은혜가 윤 씨에게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져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삶 전체를 다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인생 정말 전체를 아예 송두리째 흔든 결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이 살지를 못했고 그 집은 뭐 그 아내 친구가 살고 있고 내 차는 또 아내의 남자인 친구가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딸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윤 씨는 뭔가 정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뭐 굉장히 단호하게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도 조연수처럼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심리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또 윤 씨가 계곡에서 뛰어내린 것도 다른 사람들이 뛰어내리니까 휩쓸려서 뛰어내렸다라고 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분위기에 이제 휩쓸렸다. 이건 정말 표면적으로 봤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 잘 드러납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은혜가 일단 남성들은 모두 다 뛰어내려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럼 법원에서처럼 그 규칙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점은 이 피해자분은 이미 6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미 자존감 떨어져 있고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자책하는 상태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윤 씨가 다이빙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마지막에 이은혜가 했던 행동과 말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뛸게, 내가 대신 뛸까 이렇게 이제 윤 씨를 압박하면서 죄책감을 유발했고 게다가 이제 항상 자신의 비교 대상이었던 조연수는 아무렇지 않게 뛰고 형 뭐 뛰어요.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그럼 더 상대적으로 자신이 좀 비참하게 느껴지고 비교가 됐겠죠. 그렇게 자책감 때문에 또 뛰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은혜와 조연수의 관계는 뭐예요? 분명히 내연 관계인 건 맞는데 또 범행을 같이 공모한 관계잖아요. 이 뭐 두 사람의 진심까지도 제가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서로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으로 추측했을 때 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애착이라든지 사랑이라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서로 만들어진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이제 이은혜가 조연수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여기도 보면 뭐 물론 뭐 애칭일 수도 있겠지만 난 너의 주인님이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조연수에게도 굉장히 우위에 있고 싶어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 드러나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이뻐 죽겠는데 2년 동안 사귀면서 볼 때마다 저 패고 싶고 왼수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비군 성격 좀 특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루함을 느껴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만날 때 굉장히 이상화를 시키거든요. 저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 딱 맞고 굉장히 나한테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해놓고 그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그거에 조금만 못 미치면 금방 실망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변덕스러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다 잘 드러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연수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자, 다른 편지 내용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현수가 이은혜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데요. 보시면 조금 결은 좀 달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조현수는 이은혜의 어떤 막 사랑받고 싶고 내가 노력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뭔가 칭찬받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현수가 330일 동안 뭐 개고생했겠다 이러면서 또 사진을 뭐 예쁘게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땐 내가 사진에 고소가 되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또 이은혜의 친딸을 마치 자기가 아빠처럼 품겠다. 뭐 또 우리 가족 같이 뭐 건강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 이만큼 너를 되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려는 그런 게 느껴지죠. 여기 보면은 내가 노력하는데 그걸 몰라준다 해서 막 개빡치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고 싶다. 결론은 하고 싶다죠. 뭘 하고 싶겠습니까? 뭐 블루 에그니 뭐 이런 성관계를 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조연수도 이은혜에게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뭐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이때 뭐 윤 씨 통해 가지고 많이 돈을 받고 차도 조연수가 몰고 다니고 뭐 동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고 있지 않을까. 결국엔 또 이 사람도 이은혜와 함께 살인을 공모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결국에는 비슷한 유형의 뭐 반사회성 인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정말 희한한 정상일 게 수가 없죠. 저기 가운데 연인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면서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 게 보여주기식이지 않을까 그 싶어요. 아래 나, 은혜, 그다음 딸. 딸까지 네, 챙기고. 딸까지. 자기가 마치 네. 가족인 희한하다. 것처럼 해놨죠. 네. 이들의 가족 관계를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유대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그냥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이은혜가 10대 때 가출을 해서 가출팸을 만들어요. 가출팸이라는 거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어떤 한 집단을 이루면서 사실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건 만남을 할 때 그 사이로 절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경제적인 자기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조연수도 이들 팸의 소개로 만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뭘 하겠어요? 범죄를 하겠죠. 작은 범죄가 점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큰 범죄 조직으로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이런 개념의 지금 가족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전혀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작당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세간에 큰 주목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은혜가 어릴 적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혹시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 2002년도에 이은혜는 당시 부모님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45만 원 정도를 받고 좀 어렵게 사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친구라서 그 프로그램은 보통 기억나시겠지만 집을 지어준다거나 뭐 선물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은혜가 뭐라고 했냐? 저도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감동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은혜가 됐다니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순수해 보이잖아요. 이랬던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범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집 나와서 살면서 집 나와서 살으니까 뭐 먹고 살 게 없고 숙식이 필요하잖아요. 인터넷 채팅합니다. 인터넷 채팅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원조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단계 위 이제 조건 만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2005년도에는 15살 될 무렵에 이제 처음으로 그때 경찰에 입건이 돼요. 14세 이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시로 경찰서 들락거린 거죠. 그리고 2009년에 조건 만남을 이렇게 남자들을 만나갖고 그 금품을 훔쳐갖고 그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왔고요. 같은 해만, 즉 2009년에만 소년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4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순수했던 아이가 뭐 성매매를 하고 또 돈을 훔치고 특수절도를 하고 한 해에만 4번 송치를 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말 그대로 소년 범죄자였는데 혹시라도 그때 그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그 순수함이 아직 있을 때 좋은 어른이나 멘토를 만나서 잘 선도가 됐다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까요? 네, 그 스모킹건 지난 6화에서 우리 유성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이런 이은혜와 같이 양심 없는 사이코패스 유형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양심이 없는 이들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어떤 애착에서부터 나오는 의무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애착이 형성이 돼야 되는 만 3세 시기에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양육 환경이나 어떤 지지적인 뭐 어떻게 커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이 이후에도 보통 이제 14세에서 15세 때 이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라도 사람은 이용해 먹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유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걸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이은혜는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고 또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까지 가졌는데 이게 일반적인 여성 범죄자의 성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은혜가 다른 여성 범죄자와 좀 남다른 점이 있었던 걸까요? 일반 여성 살인범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여성 살인범의 경우는 동기가 애정 갈등이라든지 어떠면 가정 불화로 보통 3, 40대 이게 일어나요. 근데 이은혜는 일반 여성 살인범보다는 연쇄 여성 살인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10대, 20대에 공범을 형성을 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또 이들이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형태를 오히려 더 지니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은혜 같은 경우는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윤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연수도 그렇고 자기가 지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 머슬로에 따르면 이 지배력과 관련돼 있는 게 바로 성적인 거예요. 지배력이 높은 여성의 경우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것이 노골적이고 또 모험을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모험을 즐기는 거죠. 이 특성을 봤을 때 이은혜 같은 경우는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